IB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시스템으로. 그 관리를 개인들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레전드였어요, 이건. 네,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저하고 장순원 기자님하고 네.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갔다 오시면 기분이 좋아야지. 우울한 표정에 장 기자님하고 자 진행해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러겠죠. 네, 요즘 진짜 신문 보기가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엉망진창이죠. 하루가, 글로벌리. 하루가 다르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00년쯤 후에 네. 역사가가 음. 지금의 트럼프 시대를 음. 역사책을 쓴다. 네. 그럼 장 기자님 뭐라고 쓰겠습니까? 미친 시대? 누가 쓰냐에 따라서 누가 쓰 어느 나라 역사가가 뭐 쓰느냐에 모르겠어요. 따라서. 뭐 네. 탐욕의 시대인지 분열의 시대인지 음. 미친 시대인지 아무튼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루하루 뉴스들이 많지만 네. 좀 뭔가 큰 얘기를 좀 한번 음. 배워보자. 음. 그래서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뭔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한번 논의해볼까 합니다. 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아우 앞에 21세기 시절. 요것도 최근에 번역하신 네, 번역을 해서 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아 멋지다.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네, 제목을 21세기 지정학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고마운데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원제에서 이제 원센 뭐 이제 과거와 미래의 이제 세계 질서인 것처럼 뭐 인류 5천년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었고 예. 예,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불안하시죠?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세상이 이상해질 것 같죠? 장 기자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루하루가 네. 쫄려요. 근데 왜 불안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면은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세상이 서구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바른 시대고 이 가치가 우리한테 제일 좋아라는 아,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연 그럴까? 아. 우리가 사실 서구에서 생각하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해지면 불안해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인권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가치들이 예. 같이 사라질 거다라고 음. 생각하는 건데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이 책 저자는 이제 인도계 사람이죠. 예. 인도계 저자인데 아미타브 아차리아라는 분인데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거는 서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역사에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했던 그런 가치야.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들을 서구가 마치 자기들 것처럼 예. 혼자 쏙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처럼 했을 뿐이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너희들이 서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를 했었어. 예. 오히려 니들이 그걸 망쳐놓고 어허. 니들이 그동안에 독점을 했던 음. 그런 시대가 많았잖아. 자, 우리 한번 역사를 놓고 보자. 어디서부터? 저 이집트,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그 시절부터 한번 쭉 지금까지를 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의 세계 질서라는 것은 과연 누가 결정했고 어떤 식의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를 쭉 보여주는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예. 지금 불안한 것은 유럽일 것이고 예. 자기들이 가치를 세웠고 자기들이 주도를 해왔는데 이 가치 자기들이 어떻게 무시당하고 자기들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시대가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는 것은 유럽의 몫이고 과연 다른 쪽까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라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진짜 그 워싱턴에 나가 있는 유럽 외교관들 이런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열받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분노를 하고 있다던데. 그냥 그러니까 뭐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예.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서양 동맹이라고 하는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물리력, 힘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라는 이제 이런 것들 또 미국은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예, 예.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둘 동맹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진 거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복잡다단한 이제 생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21세기 지정학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겁니다. 세계 질서는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소련이라는 나라 한두 개의 나라가 통상적으로 통치를 해오는 걸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 미래의 질서는 과거처럼 멀티플렉스 질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멀티플렉스 가면 우리가 골라볼 수 있잖아요. 아, 다양한 질서, 미국 다양한 편에 가치관, 붙을래? 뭐, 난 다양한 중국 가치관 편에 붙을래? 그렇죠.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세력들을 더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물론 그것이 이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세력이 지금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잘 들여다보면 플랫폼 경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우리식 시스템을 쓸래? 저쪽 시스템을 쓸래? 아, 그런데 일단 한번 그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나면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점점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양자택일의 시대냐? 이 저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하셨잖아요. 100년 후의 역사가 네.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2100년쯤 돼서 역사책을 누가 쓰게 되면 예. 대단히 특이했던 30년이 2020년대 들어서 막을 내리고 이제 보편적인 원래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약간 약육강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이 오히려 너무 평화로운 시기가 좀 오히려 좀 특이했던.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끼리 다 우리 그냥 위아더 월드하고 예. 잘 살아봅시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예. 라고 했던 게 사실 인류 역사라는 게 놓고 보면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시대.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보면. 좋은 시절 끝났네. 그러니까 어떻든 뭐 요즘에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2026년 시작한 지 지금 며칠 됐죠? 얼마 안 오늘 됐죠? 22일 됐어요. 예. 1년에 10%도 안 지났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뭐죠? 와. 일단 마두로 그렇죠. 인형 뽑기로 이렇게 잡혀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은 5천억 달러 뜯기고 네. 예. 그다음에 그린란드 그린란드 좀 관련해서 나이고 지금 투닥거리고 앉아 예. 있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와. 3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외신에 나오는 거 보면 마두로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주저주저 했다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될까?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했다가 한번 짱 성공했는데 뭐가 너무 일사천리로 잘 끝나니까 자신감을 얻었다. 거칠 게 없고. 나 이제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다보스 포럼, 예. 다보스 포럼이 참 유명해진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제 그린란드와 네.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 트루스 소셜에 올려놨던 이 사진들 뭐 잘들 아실 겁니다. 화면 한번 예. 보여주세요. 야 미쳤어 정말. 네. 근데 이제 이 깨알같이 이제 그려놨던 거죠. 2026년부터 그린란드 미국 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뒤에 두 사람 있단 말이죠. 예.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 그 루비오. 루비오 이제 예. 국무장관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내 후계자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일을 겪으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마크 루비오 장관이 지금 이제 선두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네. 뭐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아하.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서반구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카리브해 쪽에서는 마크 루비오 너가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제이디 벤스 너가 한번 잘해봐라. 동양적 시각으로는 좌루비오 우벤슨이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도 있죠. 보면은 이건 사실 이제 합성이긴 한데 예. 캐나다가 난리 났다. 캐나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이제 다 챙겨갔고 깨알같이 베네수엘라까지 이제 끌어놓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란 말이죠. 보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세상이 이상해져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죠. 예. 어떻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패턴인데 세상이 또 당하나? 전형적인 트럼프 패턴이라는 게 예. 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던지는 대통령이 1년 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예. 지난번 첫 번째 4년 동안 했던 일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일단 판을 흔들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놀래키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린란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 국가들은 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뭔지 알겠어. 그런데 굳이 너가 이거를 영토라고 안 해도 미국 너희들이 원하는 자원도 가져갈 수 있고 니들이 원하는 레이더 기지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 해줄게. 라는 쪽으로 점점 이제 간 거죠. 가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를 처음부터 들이밀었으면 유럽에서 오케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책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마. 뭘 제안할 때 진짜 안면 몰수하고 지금 제안하는 거야.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예. 작년 이맘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하기 전에 그린란드 가지고 막 한번 흔들어놨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제라도 다시 그린란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라는 두려움들을 다 유럽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한테 예. 심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흔드니까 야 이 이상한 XX라기보다는 야 이게 진짜 1년 후에 돌아왔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봐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패턴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네.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미국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린란드라는 곳은 1951년에 그린란드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덴마크하고 당시 미국이 체결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체결된 내용을 보면 그냥 미국이 알아서 할게. 예. 그런데 형식상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줄게. 그러면 덴마크한테 주어진 건 뭐냐? 형식상 이건 너희들 영토. 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그린란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줄게. 아니 내 영토인데 굳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원래 그린란드라는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직후 발발하자마자 미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수의 그 군사기지를 건설을 했죠. 미국에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보내야 되는데 당시의 비행기들 항속거리로 따지면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쉬는 그래서 대로. 뉴포틀랜드 섬을 지나서 예. 그다음에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가야 되는 이 징검다리 역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미국이 그 당시에 14개인가 15개의 기지를 건설을 하고 한 6천 명 정도의 이제 병력을 이 지역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오, 많이 넣네요. 예. 그래서 그 방위 조약에 따르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예. 미국은 당연히 그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당수의 기지를 이제 폐쇄를 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일단 미국한테 주어진 권한은 뭐냐? 그 16개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리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병력도 얼마든지 주둔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지 하나 남아 있죠. 어. 하나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이제 레이더 주로 이제 우주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이제 예. 공군 기지 하나 남아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지금 버려진 기지들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소련과의 대결이 극심할 때는 그 밑에다 얼음 밑에다가 예. 이제 개미집 같은 이제 그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또 실패한 적도 있고. 어쨌든 미국한테는 그 1951년 조약에 따르면 지금도 치외법권 같은 그러한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용산 미군 기지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 기지들을 자기들이 건설을 리오픈을 하는데 예. 그 범위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긋고 정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땅 사실은 할 수 넓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1951년에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미국이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 덴마크나 유럽이 그냥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크게 판을 흔들고 예전에 문서에 있는 대로 하자. 라고 하면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방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들이댔고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유럽은 이제 또 우왕좌왕하다가 또 한 번에 이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예.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매우 협상을 잘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야 진짜 미국도 이제 못 믿겠구나. 우리 자력갱생 해야 돼. 무기도 그러니까 좀 자력갱생하고 에너지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195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일을 60년 만에 다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95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면은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등에 붙은 얘네들 좀 어떻게 좀 띄어내는 게 내 목표다. 네, 아 유럽 너무 힘들어. 우리가 맨날 지원해 줘야 돼. 그렇죠. 아.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아. 1960년대 대통령이 됐던 케네디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 늘다리들 좀 떨어내야 된다. 라고 아무 이제 과거와 같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예. 자꾸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미국을 이상야릇한데 자꾸 끌어들이고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게 1950년대 60년대 미국 대통령들의 생각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돌이켜 보면은 아. 미국 내부적으로 인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내적인 혼란 상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련과의 냉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전선이라는 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유럽 친구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 개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 애들이 이제 처음에 새로운 개념이나 가치를 이야기하면 한 5, 6년 있다가 미국이 그중에서 몇 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게 한 5, 6년 지나면 또 글로벌 룰로 되는 걸 예, 우리는 예. 지난 30년 동안 봐왔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미국한테 득이 될까? 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미국의 생각이 이제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다 긴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미국의 주된 방향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반구라고 하는 미국 본토와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이 첫 번째. 서반구 예, 웨스트 헤미스피어. 반 서쪽 반. 그렇죠. 이 서반구라는 지역은 뭐 예.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도대체 어디가 서반구야? 이제 우리가 북반구, 남반구는 쉬워요. 예, 북쪽 남쪽. 그렇죠. 적도를 딱 잘라가지고 위쪽은 예. 북반구, 네. 남쪽은 남반구. 되게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반구는 어디로 쪼개야 되느냐? 굳이 쪼개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애매하네. 요 유럽, 미국,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딱 해서 요쪽 동쪽이 동경, 예. 서쪽이 서경. 아. 이렇게 쪼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서반구는 지금 요 선이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영도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이 다 들어가 버리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고 미국이 생각하는 서반구는 어디냐? 지금 요 영국 옆에 요 아이슬란드 정도부터 보시면 돼요. 아. 여기서부터는 자관 유럽은 너희들끼리 여기는 미국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는 알아서 살아.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아. 미국이 생각했던 이 서반구라는 것은 서경 20도입니다. 서경 20도. 그러면은 요 아이슬란드 동쪽 끝 그 그린란드 동쪽 끝으로 이렇게 선을 내려보면 아프리카 서쪽 끝이 예. 이제 살짝 갑니다만 아. 요 서쪽 끝 선은 뭐 아프리카 서쪽은 알바 아니고 네. 좌우간 그 서쪽에 있는 땅들은 서반구로 간주해서 미국이 알아서 할게 아.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왜 근데 그런 식으로 나눠요?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반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에요? 미국 사람들 생각에 보면은 저게 제일 익숙한 세계 지리를 다루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이제 멀로 대통령이 이제 멀로주의란 걸 이야기를 했죠. 예.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 10대병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자아가 너무 조치된 듯한 19세기의 멀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을 떼라라는 예.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할 만큼 미국이 힘이 셌느냐? 그렇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 발언한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악관에 불지르고 했던 이제 미영 전쟁도 벌어지고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치기 어린 이제 선언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든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큰 관건은 유럽으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북미 지역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독립시켰고 끌고 가고 있었고 남미는 이제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의 어떤 여러 나라들을 이제 통합해서 독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유럽이라고 하는 지배 세력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떨어져야만 나도 등 뒤 신경 쓰지 않고 서부로 나가서 이 지역을 넓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고 남미도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 계속 터잡고 유럽 세력들이 있으면 귀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
통 크게 잡은 거죠. 그냥 아메리카 대륙 그러면은 아메리카 대륙 턱 미친 그린란드나 뉴펀들랜드 섬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예. 그냥 미국 사람들은 서반구라고 하는 이 공간적 단위를 생각을 해낸 거죠. 저만큼은 다 우리 거야. 다 우리 거야. 우리 거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손대.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미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고 원래 슈퍼파워였잖아요. 아니죠. 원래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전엔 아니지만 네. 지금도 이미 슈퍼파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전에 뭐 트럼프 이전 조금 됐지만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일에 관여할 정도의 슈퍼파워였는데 그걸 굳이 서방으로 나눠서 네. 너희는 모르겠고 우리끼리만 잘 살래. 네. 굳이 그렇게 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미국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전 세계에 다 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악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없어. 이제 그럴 수 없다. 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더 이상 그럴 힘이 없다라고 아. 생각하는 견해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막 벌렸는데 예. 이 사업부 잘 안 돼. 어. 저 사업부 기대 수익이 이제 안 나와.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모든 회사를 다 정리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핵심 알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 스테이지를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은 남겨놔야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겠죠. 음.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안전해야 돼요. 음. 우리 회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사업부. 요 부문은 놔둬야 될 텐데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서반구라는 거죠. 서방구. 예,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나왔던 그 NSS라고 하는 예. 미국 국방 전략을 읽어보시면 음. 대한민국 분들은 그거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5페이지밖에 안 돼요. 정말 얇아요. 근데 예. 그 전략의 뒤에 보면은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했어요. 그 전에 미국이 발표했던 국방 전략은, 그러니까 안보 전략은 전 세계를 다 우리가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이 지역은 저게 중요하고 예.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어. 세계를 우리가 다 커버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음. 지난 11월 달에 나온 NSS는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 정해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본토를 중심으로 한 서반구. 정말 저는 오래간만에 웨스트 헤미스피어란 말이 이렇게 다시 거기에 딱 등장해요. 등장해요. 아. 1순위. 아. 예. 이 지역에서의 확고부동한 이제 지위를 점하고 그다음에 서반구가 아닌 세력이 서반구에서의 어떤 지위 강화라든지 미국의 우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딱 나오는 여기 완전 내 나와 말이야. 그렇죠. 이 여기는. 예.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북미, 중미, 남미 그리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예. 여기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린란드 이런 데도 그렇죠. 서반구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지역이야. 예. 여기 예. 뭐 베네수엘라 서반구에 중요한 데야. 그렇죠. 여기 하여튼 내 맘대로 여긴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베네수엘라잖아요. 예. 베네수엘라는 그동안에 반미로서 이제 아주 전 세계 석유 뿌리면서 중국이랑 친하고. 중국이랑 친하고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지원한 금액을 보면 한 1,100억 달러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예. 지금 아직 못 받아간 게 한 500~600억 달러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미의 영원한 거점인 쿠바. 쿠바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또 반미 전선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턱 밑에 딱 아주 은혜가시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근데 예. 그동안은 어쨌든 얘네들이 뭐 크게 사고 칠 것 같지 않고 놔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예.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국방 순위, 안보 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서반구에서 적대 세력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베네수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냈어요. 특사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뭐냐? 너를 쫓아낼 생각은 없어. 예. 너가 중국과 거리를 둬. 아. 미국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인정해. 라고 하면 너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 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이 못 알아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이제 대화가 끊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사력이 점점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 군사력이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해서 한 10월 달부터는 계속 이제 압박 수행.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그냥 있을 수 있게 해줄 수는 없고 대신 너가 가면 음. 너가 러시아로 가든 브라질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건 자유롭게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이야기까지 갔는데 마두로가 거기에 대놓고 노를 이제 했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월 달에 그런 국방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예.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 등을 떠민 사람이 이제 마크 루비오죠. 마크 루비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제 쿠바계 이민자예요. 예. 쿠바에서 탈출하신 분들이고 본인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의원 생활도 오래 했고 예.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제일 마크 루비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반구라는 거를 끄집어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마크 루비오 장관 같아요. 이 서반구를 안정화시키려면 제일 핵심은 결국은 쿠바예요. 근데 쿠바는 굳이 군사력을 지금 치지 않아도 소규만 끊으면 그냥 무너질 수 있어. 그러면 핵심인 베네수엘라를 해야 먼저 친다. 되는데 베네수엘라를 그냥 다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야, 그럼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큰 계획하에 있는 것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머뭇머뭇하면서 예. 고를 이제 외쳤고 예. 그랬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매끄럽게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베네수엘라랑 커다란 돌을 이제 단수를 쳤으니까 예. 요 쿠바라는 돌은 지금 이제 사석처럼 이제 된 거예요. 그냥 끈떨어진 그냥 놔두면 일타쌍피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 쿠바는 굳이 군사력을 쓸 필요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크 루비오 장관은 군사력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단은 놔둬보자라고 예.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타겟은 어디냐? 당연히 이제 본토 방위에서 제일 중요한 이 그린란드 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도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미국과 만약에 러시아가 핵 전쟁을 벌인다 생각하면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올까요? 위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동서로 뭔가 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위가 훨씬 가깝. 훨씬 가깝고 아. 제일 단거리 코스예요. 최단 코스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린란드를 지나서 캐나다를 지나서 미국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이게 가게 대부분이에요. 돼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골든돔이라고 하는 본토 방위 체계의 제일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반구를 안전하게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서반구의 수문장격인 그린란드가 없으면 안 되는 덴마크에서 있는 상황이 예.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1년에 체결했던 방위 조약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면 예. 가만히 있겠냐. 한번 흔들어야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작년 이제 11월 1일 날이었죠. 우리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김해공항에서 있었죠. 보면 예. 그때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타협을 봤다. 그래서 서로 이제 1년간 휴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휴전이라고 하면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난 게 아니고 중국은 한 반발짝쯤 물러났고 미국은 한 발 반쯤 물러났어요. 훨씬 미국이 많이 양보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양보한 건 뭐냐? 미국산 대두 사줄게. 예. 그리고 히토리우 다시 공급할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약속을 다 지켰어요. 예. 히토리우 공급하고 있고 지금 미국한테 약속했던 그 물량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사들였습니다. 콩 다 사주고. 국영기업들 예. 동원해가지고 사들였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크게 양보했냐면은 당시에 5,000개 정도의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넣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이거를 2만 개로 늘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자회사들까지. 그러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자회사를 늘려가지고 뭐 글로벌 공급망 예, 예. 여러 가지 이런 걸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중국이 그러면 히토류 카드를 미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양보를 하고 다시 히토를 받아왔어요. 1년짜리예요. 그러면 10월 이제 말일까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커버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그 커버라는 건 뭐겠습니까? 히토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백악관으로 초청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호주 총리입니다. 음. 예. 호주와 히토리와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이만큼 적은 정상 이제 합의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호주라는 나라는 이 히토류가 많아요. 예. 그렇게 그런데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히토류를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사실은 호주가 갈등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히토류는 그렇게 귀한 물질은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많이 많아요. 있다면서요? 예, 많이 있는데 이거를 퍼서 가공을 하는 와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과 특히나 이제 방사선 물질이 예.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히토류를 퍼서 파푸아 뉴기니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호주 내에서 정년 재련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주에 있는 히토류는 상당수가 경 히토류예요. 가벼울 경자. 예. 근데 미국이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중 히토류예요. 무거운 히토류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호주에 얼마나 있는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중 히토류가 그린란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는 석유만 있는 게 아니고 히토류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 세 군데가 예, 보통 야. 희한하게 중 히토류는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야 진짜 희한하네. 결정적인 미국의 약점이에요. 중국, 중국, 베네수엘라, 미얀마, 쿠바, 러시아 뭐 이런 데 예.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미국이랑 궁합이 안 맞네. 궁합이 안 맞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보를 빨리 해야만 와. 중국의 역사를 잡히고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1년에 이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우당탕탕하는 모습은 우당탕탕이 아닌데요? 의외로 정말. 우당탕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우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서반구라고 하는 그 아. 키워드 밑에는 미국의 약점을 커버하겠어라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베네수엘라 원유로 한다. 뭐 커버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거기 들어가는 돈은 미국 그 석유 메이저들한테 너희들 $1,000억 투자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베네수엘라는 어떻게든 죽을 운명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까불지 않았으면. 이 서반구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순간. 때 아.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나 쿠바나의 운명이 결정됐군요. 운명은 상당히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근데 있는. 하나 궁금한 건 서반구로 영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유럽 지원하는 것도 우리 힘들어. 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네.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만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반구는 네. 그냥 냅두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 그거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안전한 영역을 그냥 확보하게 해주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달에 발표됐던 NSS를 보면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을 누르겠다, 뭐 중국을 견제하겠다 예. 이런 표현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중국은 비즈니스 대상이에요. 뭔가 거래의 대상으로 이제 되는데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모든 걸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NSS에서 읽어보면 첫 번째는 서반구,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이에요. 인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기서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 넘버 2긴 하지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들은 어디냐? 유럽이잖아요. 예. 유럽은 너희랑 나랑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어. 유럽이 그런 식으로 가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해줄 수 없어라고 딱 잘라 선언합니다. 예. 너희들이 바뀐다면 너희들이 원치 않고 내가 너희들을 바꿀 수도 있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중동 어떻게 이야기했죠? 중동에서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발을 뺄 거야라고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아예 중동은 예. 중동은 발 뺀다. 발 뺀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예. 굳이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죠. 하지만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그널들은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베네수엘라를 탈락시키면서 중국의 이 남미의 교두보 하나를 없앴죠. 삭제를 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견제구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대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거점 하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단 말이죠. 예. 대만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놔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대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누르지만 너희들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할 정도로는 우리가 할 거야 라고까지 보면은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제가 이 책에서 이 21세기 지정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각 지역별로의 패권 국가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던 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절이었는데 지난 80년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은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소련이라는 나라 두 나라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세계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왔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생각이었다, 특이한 어떤 그 현상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1차 영향권은 서반구, 2차 영향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예. 나머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 모르겠어. 라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힘을 이제 아끼면서 나의 역량을 다시 키우고 상대방을 누르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의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은 2026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나름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원래 한미일 삼각 동맹 이런 네. 얘기가 한참 꽤 회자가 됐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림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약간 약화되는 느낌은 있네요. 그러니까 서방구가 1순위고 네. 1순위는 서방구가 1순위야. 네. 뭐 한미일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긴 동맹이지만 네. 동맹으로서 니들이 밥값을 해라. 라는 거죠. 밥값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합해가지고 그래서 예. 1조 4천억 달러 어. 이제 하니까 이제 밥값은 했구만. 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예.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이제 넘어가는 거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 중동이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손을 떼겠다라고 중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면? 중동 석유 석유, 뭐 화약고, 네. 예,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네. 나라, 뭐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싸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첫 번째 챕터가 중동이에요. 중동. 예, 옛날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바빌론 무슨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예. 이 저자는 되게 인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 중동 지역의 역사에서 뭘 찾아내냐면은 야 강대국들끼리 서로가 티격태격하지 않고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밸런스를 찾고 외교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가 싸우지 말자라고 예. 했던 첫 번째 지역이 어디야? 인류 역사에서 그게 중동이에요? 중동입니다. 지금도 그때 썼던 이제 흑판, 이제 진흙판에다가 썼던 문서가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어떤 조건으로 하고 상대방이 움직일 때는 먼저 통보를 하고.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많은 외교 문서들이 예. 지금도 남아 있어요. 파피루스 종이에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점토판에도 있고. 예. 그런데 보고 있으면 요즘이랑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대국이라는 나라, 아무래도 힘센 나라가 있겠죠. 예. 뭐 이를테면 이집트라는데 여기 다른 나라가 A라는 나라가 있는데 음. A라는 나라가 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뭘 잘해줬어.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B라는 나라가 이집트에 문서를 보내요. 나는 당신한테 그동안 잘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A라는 나라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냐? 당신과 나의 신뢰 관계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게 질투해.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우리한테 뭐 좀 더 내놔. 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합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또 이집트가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보내주기도 하고 예. 사신도 보내고 아. 또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외교를 통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서구 유럽이라는 나라의 전유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전 세계가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은 되게 본능적인 보편적인 관계였다라는 게 이 책의 시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이라는 지역을 보면 야 이게 그나마 미국이 여기서 개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아수라장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손을 떼면 이 지역은 더 아수라장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금방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의외로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오히려 손을 떼면 이제부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야 우리가 뭐가 더 이득인지를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서 예. 갈 수 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장 요번에 이란을 왜 안 때렸겠어요? 이란은 굳이 필요 없다. 뭐 굳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원유 뭐 이런 거 다 했고 했는데. 여기는 견제구만 던지면 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말리기도 했어요. 네. 왜? 왜?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때릴 건데 그러면 그걸 막아내려고 할 만한
지금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작년에 다 쓰고 지금 아직 안 채워진 상태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처럼 유럽이나 미국이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란을 때려요. 이번에 때리세요. 라고 평소 같으면 했을 텐데 예. 때리지 마세요. 아. 라고 오히려 누른 거예요. 보면.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이제 여기서 손을 떼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질서가 중동 오히려 질서에서 나름대로의 또 권력 관계들 뉴오더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예. 그럭저럭 또 공존하는 또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미국이 거죠. 손을 떼면서 오히려 협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미국이 손을 떼니까 당장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뭐 잘 지내봅시다. 라는 정도까지는 이미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도 그렇고 이라크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 간섭자들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그 정말 규칙 없는 무분별한 근본 없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중동스럽게 서로의 관계에 맞춰서 적당하게 타협보고 적당하게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 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불러올 삼촌이 없으면 그냥 그렇죠. 서로 네. 대충 눈치 서로 보면서 대충 눈치 보면서 그냥 안 싸우고 야너 손 마는 넘지 거구나.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라고 그 생각을 말되네.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네. 이란은 페르시아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 네. 페르시아 왕국.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페르시아 이미지는 더 300에서 네. 나오는 그 네. 이미지죠. 뭔가 이렇게 악당 같고 어. 정체를 알 수 없고 괴물 같은.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 옛날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뭔가 뭐죠? 자유. 그렇죠. 뭐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가치가 시작되고. 예, 뭐 가치가 시작되고. 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력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란까지 내려오는 세력은 뭔가 믿을 수 없고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예. 그에 비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은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네. 이 저자는 제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맞아? 그게? 라고 보면 실제로 이 그리스라는 지역은 산동네잖아요. 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콜로니를 건설했다라고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식민지잖아요. 다른 지역을 침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문화를 강요를 했던 세력이 그리스예요.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지수에 따르면 큰 문제 없으면 사고 치지 않을 것 같으면 너 그냥 거기 살아. 아, 저도 그 얘기 들어. 예. 알렉산드로스 대화 뭐 이렇게 가서 이긴 다음에 그냥 너 살아. 우리 제- 그냥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갔다는 제국이라는 거예요. 것은 존속을 위해서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고 포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 문명의 기원을 거슬러 가면은 헬레니즘 문명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리스 문명이란 건 거슬러 보면은 기존의 문명을 삭제하고 거기다가 내 거를 이식시키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눈 아래 깔고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예. 그럼 누가 과연 요즘에 말하는 다양성과 이 대등한 가치에서 누가 더 원칙이냐라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더 포용적이고 예. 다양한 가치를 끌어안았는지 봤을 때 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그 가치가 진짜로 그런 가치가 맞아? 과연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예, 영화도 많고 예. 드라마도 많지만 로마라는 제국이야말로 말 그대로 상대방을 초토화시키면서 자기의 가치를 강요하고 예. 뺐고 노예를 걷어들이면서 유지했던 제국이었다. 예.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높이 평가를 하고 만약에 지금 미국이 그런 로마와 비슷한 역할을 계속 해왔다라고 그러면 그걸 반드시 그런 나라가 약해진다고 해서 꼭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이에요. 이 저자는 이제 인도계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시각이 확실히 좀 시각이 다르군요.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지난번에 번역했던 뭐 두 개의 인도도 그렇고 어떻게 예.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 예, 되게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예. 우리와는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요즘에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의 눈, 유럽의 눈, 미국의 눈으로 보면 특히 유럽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 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인도의 눈으로 보면
이제 세상이 이제 제 원래대로 모습을 돌아간다?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시각이 아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에서 서구가 독점했다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인권, 뭐 협상 이런 것들이 과연 서구의 전유물이냐? 아니었다. 수없이 있었는데 그것을 망치고 훼손시켜 놓고 지들이 다 뺏어간 게 서구였는데 오히려 잘난 척하다가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현상이 오히려 서구의 퇴조의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이제 뭐 대항해 시대 그러면 바스코 다가마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옛날에 역사 시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죠. 예. 처음으로 인도 찾아갔다. 인도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개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드디어 이 세상을 하나로 연결했어.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스코 다가마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고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아프리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포르투갈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만 혼자서 여기서 그냥 이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혼자서 그냥 지지고 볶습니다. 우왕좌왕해요. 1년에 얼마 못 내려가요. 그런데 어여 하다가 이 희망봉을 딱 넘어가서 지금의 탄자니아 요 근처 남아공을 딱 지나가는 순간서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어나더 월드가 펼쳐져 있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물건들, 너무나 거래하는 상인들, 아랍 상인들, 인도 사람들 넘쳐나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갔냐? 여기 오니까 인도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줄 항해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는 거죠. 물론 문제는 뭐였냐?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물건을 좀 거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동아프리카에 와 보니까 인도산 물건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이 포르투갈산 물건은 쓰레기 같은 물건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가라. 너희 건 살 게 없어. 살 게 없다. 가라. 그랬더니 이제 유일하게 자기들이 강점 대포를 들이대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도에 가서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 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뺏는다 그냥. 지도에 뺏자. 있는 뭐 캘커타라든지 이런 지역을 그냥 대포로 날려버리고 그 동안에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잘 무역하고 있던 질서를 흔들어 버리면서 예. 불을 이제 빼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서구에서 말하는 대항해 시대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하나로 엮어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아프리카나 인도 그리고 뭐 중동 지역들 동남아시아까지 다 평화롭게 패권 국가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거래하고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를 하고 공존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이거를 뒤엎어서 깽판을 친 놈들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시대 무슨 질서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지도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인도양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다 평화롭게 살았는데. 연결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다 룰에 있었고 이 룰만 따르면 누구든지 다 돈을 벌고 서로 만족하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들이대서 팔 게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가져가면서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자기들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세상을 좋은 쪽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이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예. 미국이 말하는 뭐 항해 자유로운 바다 뭐 이런 해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 유럽이냐 미국이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도 나와요. 그러한 해양법에 대해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원래 뭘 하고 있었지?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 인도에서 근무하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통용되는 룰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무단 복제해서 유럽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바꿔서 자기 생각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도 무슨 국제사법재판소나 뭐나 해양법 가면 그 양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 양반은 자기가 그냥 그 동네에서 읽던 룰을 쓴 거지. 쓴 걸 뿐이다. 그러면 결국 서방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진짜 질서, 새로운 것은 과연 뭐지? 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별로 게 없네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아라는 두려움은 서구, 그중에서도 유럽의 시각에서 예. 이게 그런 두려움일 거지. 뿐이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유럽 사람처럼 생각하고 유럽 사람처럼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그 유럽 사람처럼 꼭 그 가치도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건 매우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큰 힘이 우리는 서방구만 관리할 거야. 저쪽은 알아서 해.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협력의 관계를 맺어서 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여기끼리의 새로운 평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네. 먹는다든가 뭐 러시아가 뭘 어떻게 한다든가 거기에서의 또 패권 경쟁이 네.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건 안 좋은 길이야. 기존의 유럽과 미국이 주도가 됐던 서방 세력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최선이야. 예. 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닌가? 라고 인도라는 나라, 인도 지식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말한 가치는 인도에서도 옛날에 공화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있었고 남미 대륙에서도 그런 게 존재했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어. 예. 그런 것들을 니들이 군사력으로 다 무마시켜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싹을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이 좋아졌냐? 니들끼리 1,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놨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든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세상이 안 좋아지고 큰일 났다. 기존 것만 매우 좋았던 시대라고 좋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좋은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 책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인도라는 나라는 역시 관점이, 약간 대국 마인드가 있네. 관점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지리적 입지도 다르고 예. 역사도 다르고 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라는 다르고. 거죠. 결국 지금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지난 1960년대 그렇죠 60년대 이후에 전 세계 GDP의 명목 지수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24년까지 이렇게 그려봤는데 예. 미국이 제일 크고 그 그렇죠. 다음에 중국이고 예. 독일, 일본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인도도 있고. 그럼 이렇게 보면 결국 과거에 유럽이 세상을 지배했고 모든 가치를 끌고 갔던 것은 유럽의 경제력이 가장 막강하던 시절이니까 예.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음. 보면 지금은 과연 뭐가 있죠? 네. 없네.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 예. 합하면 어느 정도의 세력 그 정도지. 예. 그 세력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의 가치관, 질서를 지금 볼 수 또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예. 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는 미국과 한 몸이니까 미국으로 가야 예. 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부 너무 자르지 마. 우리도 좀 껴줘. 뭐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면서 미국을 숙주 삼아서 예. 우리가 오히려 실익을 더 강하게 챙기겠다. 음. 라고 가는 마인드는 왜 안 되지? 왜 안 네. 될까? 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떠한 이러한 이 상황이 판이 흔들어질 때가 더 좋은 기회가 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장이 재미가 없어. 라는 것들은 뭐죠? 그냥 박스권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어. 변동성이 커지면 지금 난리죠. 이게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이니까 모두가 해피하지만 이렇게 되는 변동성 속에서도 누군가는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무엇인가가 여러 군데가 있을지도 있는데, 몰라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를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틈이 열리고 있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 특이해. 그렇게 보시질 않는 시각이군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당선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소리고. 예.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지금 트럼프 노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옳고 그렇고의 가치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3년 후에 물러난다. 예.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위에서 또 하는 또 거죠. 뭔가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무섭고 두렵고 부러운 건 뭐냐면은
40년 만에 그 거대한 나라가 휙휙 바뀌어요. 예.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완전히 바꿔놓아서 국가 주도의 어떤 사회 시스템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예.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10년 만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약발이 다 되니까 이번에는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완전 자유주의. 또 완전히 반대로 180도 돌려놔가지고 예. 또 미국이라는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성공을 해서 냉전에서 승리하고 패권국의 지위를 또 40년간 유지를 했어요. 예. 이번에 또 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판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미국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네. 세상 망했구나. 70년대도 그런 내용 많아요. 이러다 망하지. 이미 망했어. 예. 우울한 자포자기 심정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음. 근데 어쨌건 변신을 했어요.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힘이 뭐냐? 넓은 땅, 군사력, 뭐 자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뭔가 상황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예. 변화를 뭔가 시도한다. 흔들어보고 아. 돌려보고 그 속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는 나라가 아.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미국을 뒤흔든다라고 예. 보기보다는 뭔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끄집어냈고 그것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또 흔들고 있어. 그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일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겁을 먹거나 세상이 끝났다라고 우울해질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기회를 잡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론 저자는 지나치게 좀 긍정적이에요. 이 예. 저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낙관론이 있네요. 그 속에서 인도라는 나라가 옛날처럼 또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될 거야. 될 거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 시각 차이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제목을 이제 출판사에서 21세기 지정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00년을 통해서 비서구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가치들 이런 것들을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예. 과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이제 가이드북. 판단은 우리의 몫이죠. 예. 그리고 이 뭐 책이 두껍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두꺼워 보입니다. 예, 상당히 두꺼워요. 고생했어요 네. 번역하고. 근데 각각의 챕터에서 나는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 이야기는 관심도 없어. 나는 미국, 유럽만 보고 싶어. 얼마든지 골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저는 이런 책들을 보실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딱 보고 접으면서 내 머릿속에 요만큼의 콘텐츠를 더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원래 선진국은 영어로 developed country라고 하잖아요. 네. developed 이미 발전이 다 됐어 이런 뜻인데 미국은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여전히 developing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 신문이 미국을 그런 식으로 평가했어요. 예. 미국이 많이 컸다. 이제 쓸만한 물건을 괜찮은 가격으로 그것도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너무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가 프랑스 신문에 실렸던 거를 누가 적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예. 근데 딱 20년 후에 어.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통해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생산성 혁명을 성공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어요. 1990년대 디지털과 인터넷, 지금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저궤도 위성.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들을 가고자 하는 그런 도박을 해서 성공했던 DN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존 질서를 뒤흔들거나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무인인 것도 당연히 기분 나쁘고요. 예. 저러다가 니들 망할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맞아요. 예. 하지만 과거 미국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그냥 무조건 저러다가 안 되지라고 하다가 잘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욕은 욕대로 하지만 예. 머리 한쪽은 냉정하게 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라는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 스스로의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저는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어떻든 뭐 좀 있으면 이제 설도 이제 다가오는데 설날 때 뭐 하시겠습니까? 뭐 책 한 권 보신다 생각하시고 좀 두꺼운 책이지만 네,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미국 언더스탠딩도 하여튼 안주하면 안 돼. 응? 장 기자님. 우리 안주하면 죽습니다. 우리도. 저희는 변신을 시도해야 돼. 저희는 술을 해야죠. 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 뭐 변화하는 세상 정말 정신없이 2026년 이제 네. 3주 보냈으니까 아직 3주배예요. 3주. 52주 중에서 이제 49주 남았어요. 49주. 와. 예. 진짜 어떤 일이 걱정된다.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말면서 잘 지내보자. 그러고 나면 트럼프 2년 지나갑니다 이제. 야, 진짜 미국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와 진짜. 알겠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오늘은 마치 저 책을 하나 살짝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